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 제19회 지속가능성 인증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속가능성 인증 연구센터 고정현 팀장입니다. 오늘 포럼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 그리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 두 가지 주제로 진행합니다. 포럼 순서는 개회사 주제 발표 종합토론회 순서로 진행하며 주제 발표 자료는 저희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지속가능성 자료실 본회 활동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포럼의 첫 번째 순서로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님의 개회사를 들으시겠습니다. 회장님, 개회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운열입니다. 박수 받아보기는 처음이네. 제19회 지속가능성 인증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박성원 선임조사역과 대구대학교 김희면 교수님, 종합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숭실대학교 전규환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함께해 주실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 및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을 주제로 열립니다. 지속가능 경영이 기업 전략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에 대한 정보 보고와 인증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한 측정과 신뢰성 있는 검증은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자 지속가능성 보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국제회계사연맹의 최근 보고서를 바탕으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 동향을 살펴보고 본회가 수행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그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국제회계사연맹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지속가능성 공시인증의 약 55%를 회계법인이 수행해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 회계법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연합 국가들에서는 재무제표 감사인이 지속가능성 인증까지 함께 수행하는 비율이 90%를 넘습니다. 이는 공인회계사가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회계법인의 인증 비율이 6%에 불과해 회계법인의 인증 참여와 역할 확대가 필요합니다. 한편 본회가 수행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검증 사례조사 연구에 따르면 GHG 프로토콜과 ISO 등 국제표준과 국내 지침의 정합성을 높여 보고서의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강력한 환경 규제와 회계법인의 감사 경험, 국제기준 준수 역량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검증기관 가운데 회계법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에서도 우리 회계법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속가능성 정보가 실효성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성 있는 공시와 이를 뒷받침하는 인증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에 관한 글로벌 흐름과 국내 현황을 함께 조망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향과 회계업계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공시 이행력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실무적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회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제 발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 박성원 선임조사역이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에 대해서 국제회계사 연맹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고, 이어서 대구대학교 김임현 교수님이 수행하신 연구를 토대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검증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Q&A 창에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바로 답변 드리거나 종합 토론 시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성원 선임조사역의 발표를 들으시고 바로 이어서 김임현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발표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 발표를 맡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속가능성 인증연구센터 지속가능성 연구팀 박성원 선임조사역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고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해 살펴보고 인증에 대해 살펴본 후 각 국가별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파학에서는 지난 5월에 더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1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동향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으로는 G20 소속 19개 국가와 홍콩, 싱가포르, 스페인 총 22개 관할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가총액 상위 50대 또는 100대 기업 총 1,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일단 보고 비율입니다. 1,400개 기업 중에서 98%의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사가 시작되었던 2019년에는 91%였지만 점차 증가해서 2023년에는 98%의 공시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증 비율입니다. 이 공시된 정보를 인증하는지를 나타낸 비율인데요. 처음 조사를 시작한 19년에는 51%에서 73%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조사 항목보다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인증을 어떤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지 회계법인이 인증하는 비율입니다. 회계법인 인증 비율은 63%에서 55%로 다소 감소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법인의 인증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뒤에서 다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증 수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한적 확신에 인증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 보고서가 82%였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 정보는 일반적으로 제한적 확신 수준의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에서 ISA 3000이라는 인증 업무 기준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 인증 업무 기준은 지속가능성 인증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인증 기준인데요. 회계법인이 ISA 3000을 활용하는 비율은 92%였고 회계법인 이외의 인증기관은 38%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글로벌 현황입니다. 요 밑에 보라색 부분은 지금 공시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라색이 진해질수록 공시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초록색은 인증 비율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진할수록 인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은색은 회계법인의 인증 비율이어서 검은색이 진할수록 회계법인이 인증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라색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조사 대상 22개 관할권 모두 좀 진한 보라색으로 띄고 있어서 공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공시 비율이 98%여서 이 네,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록색은 이제 인증 비율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프랑스하고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는 이제 모두 인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이게 인증 의무화가 되지 않은 나라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1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대상 기업인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이 모두 인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 정보의 인증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회계법인의 인증 비율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증 비율이 높았던 뭐 프랑스라든지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회계법인 인증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90% 정도의 인증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증 비율은 상당히 높으나 회계법인의 인증 비율은 지금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나라와는 조금 상이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고 및 인증 범위입니다. 어떤 정보가 보고가 되고 인증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지속 가능성 정보의 카테고리를 4개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온실가스, 그리고 온실가스 이외의 환경 정보, 그리고 사회, 지배구조 4개의 카테고리를 보았을 때 공시 같은 경우는 다 98%, 99% 이런 식으로 골고루 다들 공시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카테고리가 공시되는 비율은 98%로 나타나서 이 카테고리들이 다 골고루 공시가 되고 있었고요. 인증 같은 경우는 GHG는 97%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이외의 정보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인증이 조금 더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중에서 이제 스콥을 나눠서 스콥 1, 2, 3를 나누어 살펴보았을 경우에는 1, 2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정도 공시와 인증이 이루어져 있어서 좀 1, 2는 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지만 스콥 3는 그에 비해서는 아직은 조금 좀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보고 위치입니다. 지속 가능성 정보가 어디에 보고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걸 3가지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독립적인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지속 가능성 정보가 공시될 경우에는 이 주황색으로 나타내져 있고요. 또 재무 정보와 함께 공시가 되었을 때는 남색 부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보고와 함께 공시가 되면서 통합 보고 프레임워크를 썼다라고 이제 공시를 한 경우에는 이 초록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살펴보면은 2019년에는 이 독립적인 지속 가능성 보고서 발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57% 이렇게 나타나다가 이제 23년으로 올수록 점점 독립적인 지속 가능성 보고서 발간은 줄어들고 연차 보고서나 이제 통합 보고 형태로 재무 보고와 함께 공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좀 특이하게도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독립적인 지속 가능성 보고서 발간이 감소되는 추세이지만 한국과 미국, 중국에서는 아직도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독립적으로 발간한 비율이 높을 뿐더러 전년 대비 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서 좀 기업들이 이런 형태의 보고를 좀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 보고 기준 및 프레임워크입니다. 지속 가능성 정보를 보고할 때 어떤 기준 및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지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사스비하고 TCFD는 채택률이 점점 증가를 하다가 다소 둔화한 추세를 보였는데요. 아이팍에서는 이 이후로는 아무래도 IFRS 기준서나 ESRS 기준이 제정이 되면서 이러한 공시 기준들을 채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스비나 TCFD의 채택 비율은 조금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한국 기업은 지금 조사 대상 50개 기업 모두가 사스비를 공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스비를 매우 활발하게 지금 채택하고 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GRI하고 지금 SDG인데요. 지금 80%, 85%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어서 사스비나 TCFD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복수의 기준이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비율이 92%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수의 기준을 복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요성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 파란색 막대기가 지금 이중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이중 중요성은 기업이 외부 환경에 미치는 임팩트 머티리얼리티와
외부 환경이 기업에게 미치는 파이낸셜 머터리얼리티를 같이 고려를 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중 중요성을 고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는 아무래도 GRI나 뭐 SDG를 이제 채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영양 중요성도 함께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성을 판단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는 지금 이해관계자 참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금 84%로 나타났고,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해관계자에게 이제 어떤 주제가 중요한지 묻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준 및 프레임워크 등을 활용을 해서 중요 주제를 선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속 가능성 인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증 비율은 51%에서 23년 73%로 좀 다른 지표에 비해서는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인증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회계법인의 인증 비율은 55%입니다. 그래서 과반을 넘어가서 회계법인에서 인증을 하는 것을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감사인증위원회에서 제정한 ISA 3000을 사용하는 비율은 68%여서 지속가능성 인증에서 ISA 3000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가별 인증 비율입니다. 인증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국가로는 홍콩,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의 증가를 나타냈고요. 캐나다의 인증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를 해서 인증이 오히려 감소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별 인증 기간 유형입니다. 회계법인의 인증 비율이 55%로 지금 2019년 처음 조사를 했을 때 비해서 감소하였는데요. 그래서 아이팍에서는 이 이유로 한 3가지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한 기업이 여러 개의 인증 보고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속가능성 보고서 전체를 인증하는 인증 보고서가 하나가 있고, 온실가스에 대한 검증 보고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인증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복수의 인증 보고서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뭐 EU에서는 특정 지표는 뭐 합리적 인증을 수행을 하고, 특정 지표는 제한적 인증을 수행해서 인증 수준에 따라서 또 여러 개의 인증 보고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기업이 여러 개의 인증 보고서를 낼 때 이 조사에서 이제 보고서 수로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많이 낼수록 인증을 많이 하는 걸로 이제 집계가 되는데요.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지금 EU 쪽에서는 이 인증 보고서 하나로 통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이 인증한 인증 보고서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집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계법인 외 인증 기관은 주로 이제 온실가스만을 검증을 하거나 온실가스와 환경 정보를 검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뭐 스코어 1, 2, 3에 대한 온실가스 인증을 각각 따로 하거나 아니면 해외 사업장, 국내 사업장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각 사업장별로 또 온실가스 인증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회계법인 외에 인증기관 인증할 경우에 복수의 인증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초로 지속가능성 정보를 인증하는 경우에 온실가스부터 먼저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만을 인증할 경우 회계법인 외에 인증기관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서 회계법인의 어떤 점유율이 이렇게 낮게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 형태별로 이 회계법인의 인증 비율이 다른지를 이제 살펴본 게 이 밑에 작은 박스인데요. 독립적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할 경우에 회계법인은 35% 인증을 하고 있었고요. 또 재무보고와 함께 통합보고라든지 연차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경우에 회계법인이 인증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와 함께 공시될 때 회계법인을 인증인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무제표 감사인의 사용 비율입니다. 회계법인에게 지속가능성 정보를 인증을 받을 때 재무제표 감사인을 더 선호하는지를 보았는데요. 지금 76%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회계법인에게 인증을 받는다면 재무제표 감사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는 아무래도 재무정보와 연계성이나 일관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 감사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회계 감사와 지속 가능성 인증의 시차입니다. EU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치가 돼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쪽에서는 지금 85일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났고요. 조사 대상 중에 미국은 108일로 가장 시차가 컸습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순으로 시차가 컸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차가 큰 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수준입니다. 네, 제한적 확신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합리적 확신의 경우에는 합리적 확신의 3분의 2는 온실가스 검증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만을 검증할 경우에 합리적 확신 수준의 인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고요. 또 제한적 확신의 약 70%는 사회하고 지배구조까지 포함된 어떤 지속가능성 보고서 전체를 포괄하는 인증을 받을 경우에 제한적 확신 비중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ISA 3000의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기관별로 이제 인증 기준의 사용이 달랐는데요. 회계법인이 ISA 3000을 사용하는 비율은 92%였고 회계법인 이외의 인증 기관은 38%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 기관에 따라서 이 기준의 사용 비율이 좀 상이했고 또 ISA 3000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요 ISA 3000에서는 요 인증 기준에 따라서 인증 업무가 수행이 되었다면은 ISA 3000에 따라 인증 업무가 수행되었다라는 문구를 포함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계법인은 100%이 문구를 포함을 하였고요. 회계법인 이외의 인증기관은 54%만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ISA 3000은 윤리적 요구사항과 품질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윤리적 요구사항과 품질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문구를 각각 98% 인증보고서에 명시를 하였고요. 회계법인 이외의 인증기관은 24%, 또 품질관리는 41%만 요 해당 문구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이 ISA 3000의 준수를 좀 더 이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국가별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앞에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무보고와 함께 지속가능성 보고가 공시되는 비율이 증가를 하였고 또 재무제표 감사인을 좀 선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계감사, 재무제표 감사와 지속가능성 인증의 시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지속가능성 정보가 재무정보와 좀 연계가 되고 있는 트렌드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스비를 100% 채택하고 있고 인증도 비율도 높아서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회계법인을 좀 이용하는 비율이 낮거나 하는 시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글로벌 트렌드하고 좀 상이한 부분도 있어서 좀 이 주제 발표에서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트렌드랑 어떻게 다르고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검증 사례 조사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게 된 대구대학교 경영학부 김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저희 그 연구자와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연구 배경 및 목적,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살펴본 내용 중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 주요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과 검증 기준에 관련된 것들, 중요한 것들은 좀 한번 살펴보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연구한 국내 온실가스 검증 사례 분석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해외 기업들도, 해외에 있는 여러 나라의 기업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그러한 결론과 재현을 하기 좋을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은 1988년에 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쭉 꾸준히 현재 요거 조금만 화면 좀 한번 다시 맞춰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또 이게 라이브의 묘미니까 여기에 1998년 IPCC를 설립하고 그리고 쭉 현재까지 오면서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제가 이 포인터를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제가 사실은 하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하면 이 포인터가 나오는 건데 익숙하지 않아서 밑에 걸 눌려버렸더니 좀 꺼져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 표준화 및 정보 공개에 대한 노력이 강화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비재무적 위험 관리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지속 가능 보고 기준이 제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도 2021년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서 탄소 중립 전환 과정에 있고 그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제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연구 배경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사실상 연구 동기는 저희 연구자들의 연구 동기는 이 연구가 처음에 저희한테 바로 온 게 아니라 또 어떤 누군가에게 갔다가 저희한테 오게 되었는데 저희는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했다라는 거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연구 목적을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지속가능 보고서 내에 있는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된 공시 현황을 한번 조사해보자 그렇게 조사해 나가면서 회계연도 23년도 회계연도에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좀 구축해보자 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됐고 2022년 회계연도에 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2023년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검증 의견서를 한번 비교 분석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외에 있는 주요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와 관련된 내용과 그 해외에 있는 검증 의견서 사례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난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문제점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했던 국내 온실가스 검증 사례 분석을 하기 전에 주요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검증 기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좀 많이 들어봤던 배출량과 관련된 측정 기준이 아마 여기 나오는 온실가스 프로토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도 IFRS S2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것과 관련해서 이 방법 온실가스 프로토콜을 가지고 측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가장 좀 많이 들어본 방법이 아닐까 싶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좀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온실가스 프로토콜 이외에도 아이소와 관련된 14064 시리즈 또 좀 많이 사용되는 걸 좀 알 수 있었었고 그리고 IPCC 가이드라인도 사용되는 걸 알 수 있었었고 그리고 국내 기준인 환경부 지침도 좀 많이 사용되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여기 온실가스 프로토콜이라든지 아이소 기준, 환경부 지침에 대해서는 조금 비교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만 먼저 한번 살펴보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조직 경계 설정 방법 비교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실 이 조직 경계와 관련된 내용은 그 보고 범위의 정리 측면에서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를 보게 되었을 때 운영 통제 또는 재무 통제를 가장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운영 통제라는 거는 직접 운영 통제하는 시설 사업장의 온실가스를 전부 포함해서 산정하는 방식인 거고, 재무 통제는 회계상의 지배력을 가진 모든 시설 사업장을 고려하는 방식이라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어봤던 방법인 거고, 온실가스 프로토콜이나 아이소 방법과 국내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내용은 여기 많이 들어있는 거고, 다만 차이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국내에서는 지분율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조직 경계를 접근할 때 불가하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적용 단위에서 지분율에 따른 방법이 연결이 아닌 방법을 좀 사용해서 단일 법인 기준, 종속 관계 예산은 제외되는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 그게 좀 큰 차이가 나더라라는 거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업종별 특례에서도 업종별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국내 지침에서는 조금 제시하고 있더라라는 거, 그렇게 조금 요 조직 경계 설정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 경계와 관련해서 스쿱 1, 2, 3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건 제가 한번 여기서 살펴봤더니 온실가스 프로토콜이나 아이소 기준, 환경부 지침과 관련해서는 스쿱 1과 2에 관련해서는 사실 큰 차이가 보이진 않더라고요. 다만 스쿱 3와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프로토콜은 15개로 좀 세부 카테고리를 나누고 있었었고, 그리고 아이소 기준에서는 6대 간접 배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고, 다만 국내 기준에서는 명확한 규정은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 스쿱 3와 관련된 내용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온실가스 종류 및 중요성 기준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대표적인 세 가지 기준에서 조금 제가 여기서 조금 내용을 보면서 조금 재밌는 부분을 조금 느꼈습니다. 어떤 게 재밌었냐면은 온실가스 프로토콜이나 아이소 기준에서는 교토 의정서에 나오는 6가지 종류, 밑에 있는 여기 보면은 뭐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류, 그리고 과불화탄소류, 육불화황까지 요 6개 외에도 산불화질소와 관련된 여기 NF3라고 하는 내용들까지도 온실가스 프로토콜과 아이소에서는 포함을 하고 있었는데, 환경부 지침, 국내 지침에서는 그게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의아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 여기 나오는 산불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조금 전자산업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라든지 중국, 일본, 대만 같은 경우에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빠져 있는 게 조금 의아하다 정도 좀 느낄 수가 있었었고, 앞으로 아마 그러한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조심스럽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가서 배출량 산정과 검증 수준 비교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검증 수준은 방금 전에 이제 박성원 박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합리적 확신이나 제한적 확신과 관련해서 온실가스와 관련된 부분이 반영되는 게 검증 수준인 거고, 그리고 배출량 산정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온실가스 프로토콜은 좀 다양한 산정 방법을 허용하는 데 반해서 아이소 기준은 자신들만의 기준을 활용해서 명확한 기준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도 조금 차이가 있었었고, 국내 기준은 티어 1일 기준으로 해서 2, 3와 관련된 그런 기반으로 해서 배출 개수를 활용하는 그러한 형태로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 배출과 관련된 개수 접근법에서는 온실가스 프로토콜과 아이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역 기반과 시장 기반을 모두 활용했던 데 반해서 국내 기준에서는 지역 기반이 기본이 되는 거고 일부 시장 기반이 조금 허용되는 그러한 형태로 배출 개수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뒤에 나오는 내용과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먼저 조금 설명하고 난 다음에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이제 연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저희는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에 있는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를 살펴봤는데, 국내 유가증권 상장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들을 쭉 이제 살펴보고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이 몇 개인지 확인해 봤더니 총 356개였습니다. 그 356개 중에서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가 있는 기업은 208개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가 있는 기업은 208개였지만 그 안에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 자체는 301개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또 온실가스 검증을 받은 기업들이 있어서, 여기 표를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많으면 2개, 3개뿐만 아니라 6개 있는, 5개 있는 기업들도 하나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와 관련된 숫자는 지속 그 검증 의견서가 있는 기업의 숫자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나타났다라는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고, 그리고 자산 규모라든지 아니면 산업별로 지속 가능 보고서랑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를 발간한 기업을 한번 살펴보면은, 코스닥 기업은 상대적으로 조금 작으니까 무시는 아니라 조금 뒤로 좀 두고, 유가증권 상장 기업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규모가 큰 2조 원 이상인 기업들이 지속 가능 보고서 발간하는 숫자가 더 많았고, 그리고 지속 가능 보고서에 포함된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가 있는 그 수치도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규모가 클수록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 발간하는 숫자가 증가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와서 봤더니 산업별로 봤더니 아무래도 제조업과 관련된 내용, 제조업에서 전체 상장 기업 수가 많기 때문에 지속 가능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가 있는 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었었고, 그리고 뭐 또 하나, 그냥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가 있는 기업 수를 퍼센테이지로 한번 봤더니 그 중에서도 운수 창고업에서 조금 높게 나타나더라 정도, 그냥 그러한 현상이 있더라라는 정도 이해하고 조금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 인증 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좀 가장 많은 66개를 이제 보고서를 인증했고, 그리고 한국품질재단, 그리고 한국표준협회, DNV 비즈니스 어시어런스 코리아가 52개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많은 순서로 솔팅을 했더니 한국경영인증원이 가장 많은 보고서를 인증했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금 요 내용 조금 중요한 내용 같아서 제가 실제적으로 분석한 내용 앞에 목표 관리제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에 대한 설명을 조금 넣어놨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뭐 법률이라든지 국가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놓은 내용인 거고,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목표 관리제 관리 업체는 이렇게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으로 했었을 때 먼저 업체 기준을 보게 되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었을 때는 5만 톤 이상 되는, 그리고 사업장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15,000톤 이상 되는 기업이 목표 관리제 관리 업체가 되는 거고, 이거는 정부로부터 배출량을 할당받고 지키지 못하면은 벌금을 내는 그런 규제 방식인 거고,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346개 업체가 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만 5천 톤 이상인 업체고, 또 사업장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2만 5천 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가 되는 그러한 또 제도가 있었었고, 그리고 요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 기반을 방식으로 했던 거고, 이 시장 기반 방식은 실제 기후 활동이 얼마나 또 실제 기후 활동이 기업이 기여했는가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는 그와 관련된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었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이 목표 관리제랑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떤 게 좀 더 빡빡하냐라고 봤었을 때는 배출권 거래제 할당과 관련된 게 조금 더 기준도 그렇고 빡빡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넘어와서 이제 분석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한 전체 356개 기업 중에서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가 있는 208개 기업 중에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은 18개,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은 95개로 나왔었고, 나머지 95개는 뭐 목표관리제도 아니고 배출권 거래제도 아닌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8개 중에 뭐 절반 이상은 목표관리제라든지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먼저 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었던 조직 경계와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면은,
조직 경계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범위를 투명하게 정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장과 자회사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301개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를 살펴봤더니 국내랑 해외 국외를 각각 설정한 거는 이렇게 141개와 61개인데 동시에 설정한 게 41개가 있어서 이렇게 빼게 동시에 설정한 걸 빼게 되면은 국내만 설정한 게 100개 정도 나왔고 국외만 설정한 거는 20개 정도 나왔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현상들이 확인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직 경계와 관련된 측정 접근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들보다는 운영 통제와 관련된 게 여기 301개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에서 총 나온 것 중에서 뭐 143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운영 통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직접 운영 통제하는 시설 사업장에 온실가스를 전부 포함해서 산정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스쿱 1, 2, 3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은 총 208개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가 있는 208개 기업 중에서 스쿱 1, 2만 제시하고 있고 3가 없는 기업이 한 85개 정도 됐고 스쿱 1, 2, 3가 모두 제시한 기업은 112개 정도로 나와서 그래도 스쿱 1, 2, 3를 모두 제시한 기업이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가 있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 여기 나오는 내용이 아까 이야기했던 온실가스 프로토콜에 있는 스쿱3와 관련된 내용인데 15가지로 온실가스 프로토콜에서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그냥 한번 살펴봤더니 이렇게 수칙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더라. 오늘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 측정 보고 검증 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저희도 이게 처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데이터 코딩을 할 때 측정 보고 검증 기준을 조금 나눠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에 대한 조금 중요성이나 이런 인식이 떨어져서 한 번에 이렇게 코딩을 해서 측정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보고 검증과 관련된 거 명확하게 조금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조금 저희가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추후 연구자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ISO 14064-3은 사실 얘는 검증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검증 기준이 온실가스 검증 의견 내에 사용된 거 봤더니 250개로 가장 많았고 국내 기준이 환경부 지침이 233개로 나타났고 그 이외에 측정과 관련된 ISO와 관련된 측정 기준인 14064-1이 171개로 이렇게 나타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었던 위에 있던 요 네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요 네 가지 것들이 가장 많이 좀 나타나고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측정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의 측정 보고 검증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총 13개의 측정 기준을 저희가 이제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를 확인해 봤더니 13개 정도 있던데 그 중에서 사용 빈도 몇 개를 이렇게 동시에 사용했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9개라는 좀 많은 기준을 사용한 기업도 하나 정도 있긴 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여기 5가지나 6가지 기준을 좀 사용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조금 많이 사용된 4가지 기준 환경부와 관련된 국내 기준과 그리고 온실가스 프로토콜과 IPCC 가이드라인과 ISO와 관련된 그러한 기준들을 한번 나누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지 살펴봤더니 4개 다 사용한 검증 의견서 수가 301개 중에서 79개 그리고 3개를 사용한 게 92개로 동시에 사용한 기준들을 동시에 사용한 검증 의견서도 꽤 있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합리적 확신과 제한적 확신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의 제한적 확신 수준을 검증한 게 가장 많았습니다. 확신 수준이 169개로 가장 많았고 그 밑에 합리적 확신 수준이 119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와서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 조금 거의 많이 쓴 것 같은데 비교하는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지속 가능 보고서랑 관련된 부분을 넘어가서 결론적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2022년 회계 연도와 2023년에
회계연도의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 현황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 지속 가능 보고서 발행 기업 수는 2022년 회계연도에 325개에서 2023년에는 356개로 늘어났고, 그리고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 수도 233개에서 301개로 늘어나서 뭐 관심을 반영한 걸 수도 있고 이러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었고, 그리고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 인증 기관을 보면은 우리가 2023년에 가장 많이 인증했던 한국경영인증원이 그 증감률도 조금 높게 나타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한국품질재단도 2022년에 비해서 14개 정도 더 증가하게 이렇게 온실가스 검증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증 수준도 한번 비교해 봤더니 제한적 확신이 2022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 측정 보고 검증과 관련된 내용을 비교 분석 한번 해보면은 환경부와 관련된 국내 기준이 2022년에 191개에서 2023년에 233개로 좀 많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검증과 관련된 ISO 14064와 관련된 기준이 168개에서 250개 정도로 늘어난 것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 경계와 관련된 내용들도 국내만 포함하는 경우도 늘어났고 해외만 포함하는 경우도 늘어났고 국내 해외 모두 포함하는 경우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더라라는 거, 그러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조직 경계와 관련된 측정 접근법에서도 2022년과 비교해서 다른 부분보다도 운영 통제와 관련된 거, 직접 사업장과 시설의 운영 통제하는 그 온실가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하는 그 방식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배출권 거래제와 목표 관리제 대상 이런 제도적으로 조금 제약을 두는 그러한 것과 관련돼서 선정된 기업을 봤더니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조금 더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목표 관리제 대상 기업은 하나 정도 늘어났고 배출권 거래제 조금 더 강하게 푸시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온실가스와 관련된 스쿱 1, 2, 3를 한번 비교해 봤더니 다른 것보다도 스쿱 1, 2, 3를 모두 제시한 기업 수가 73개 기업에서 112개 기업으로 좀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스쿱 3와 관련된 내용도 보고가 되면서 모두 공시하는 기업이 늘어났다라는 거, 그 비중이 커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스쿱 1, 2, 3와 관련된 평균 한번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환산한 양을 톤으로 환산한 양을 비교해 봤더니 스쿱 1은 좀 줄어든 걸로 나타났고 스쿱 2도 줄어든 걸로 나타났는데 스쿱 3는 상대적으로 늘어났고, 스쿱 1, 2, 3가 모두 있는 기업 73개랑 112개 기업을 한번 스쿱 3만 한번 비교해 봤더니 그 평균이 상대적으로 스쿱 3는 늘어났다라는 거, 스쿱 3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늘어났다라는 것을,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 보고서랑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를 직접 그 매칭을 시켜서 비교한 건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지속 가능 보고서 내에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대응되게 비교한 건 아니라서, 요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분밖에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로 하고, 해외 사례와 관련된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사례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 대표적으로 미국 한번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과 관련된 지속 가능 보고서를 확인해 보고, 그 안에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가 있는 기업을 확인해 봤더니 17개 기업이 확인이 가능한 거고, 스쿱 3의 비중이 90% 이상인 기업이 17개 중에 11개로 나타났고, 측정 기준은 온실가스 프로토콜을 12개로 가장 많이 사용했고, 검증 기준은 ISO와 관련된 14064-3이 가장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검증 기관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전문적인 검증 기관이 조금 많이 검증한 데 반해서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은 회계법인이 17개 중에서 7개 기업을 담당하고 있음을, 검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었고, 다른 나라들도 조금 비슷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관련해서도 프랑스 기업들에서도 회계법인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온실가스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었고, 이탈리아도 비슷하게, 특히 이탈리아는 회계법인이 13개 기업 중에서 12개를 검증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스페인 기업들도 확인해 보면은 13개 기업 중에서 이렇게 회계법인이 7개 기업의 온실가스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 또 회계법인이 17개,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를 확인할 수 있는 17개 기업 중에서 14개 기업의 검증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조금 살펴봤더니 그와 관련된 시사점을 저희가 나름을 도출할 수 있었었고, 그렇게 도출한 시사점이 회계법인이 온실가스 검증 기관으로 활발하게 하는, 조금 5개 나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공통적인 이유가 아무래도 규제 및 보고 기준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독립성과 신뢰성이 있는 그러한 요구하는 검증 시스템이 필요했고, 또 독립성과 신뢰성 확보에 용이한 게 좀 회계법인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기존 고객과의 관련된 네트워크나 서비스 확대 전략이 필요했고, 국제적인 인증을 관련된 기준을 준수하는 능력이 중요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면 국내에서도 회계법인의 역할과 확대 가능성을 조금 시사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금 비교를 할 수 있었었고, 마지막으로 결론과 제언에 대해서는, 종합 결론은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 제언을 조금 하게 된다라면은 두 번째 나오는 그 규제 및 보고 기준의 강화에 대해서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해외 사례를 보면은 지속 가능성 공시가 의무화가 본격화되면은 그와 관련된 규제와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국내 기업들도 선제적으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 및 보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회계법인과 관련된 해외 사례를 통해서 그러한 역할들이 있다라면 좀 협력 구축 관계를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 회계법인들이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성 관련 검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니까 국내에서도 그런 기존 감사 고객을 대상으로 회계법인이 좀 그런 확장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내용이 엄청 많고 주어진 시간은 조금 많지 않아서 조금 빠르게 이야기를 해서 좀 다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발표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종합 토론입니다. 약 8분간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4시 정각부터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웨비나로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4시에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좌장이신 숭실대학교 정교환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교수님께 종합 토론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9회 지속가능성 인증포럼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은 숭실대학교의 전교환입니다. 먼저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 현황에 대해서 좋은 발표를 해주신 한국공인회계사회 박성원 선임 조사형님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검증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서 좋은 발표를 해주신 대구대학교 김희면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각계의 전문가 8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가나다 순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김범준 교수님입니다. 다음으로 한국표준협회 박성용 수석 전문위원님입니다. 한국 ESG 기준원 윤진수 본부장님입니다. 포스코의 이미경 리더님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이용희 상임위원님입니다. 3.1회계법인의 이진규 파트너님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임재현 환경연구관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연구원의 이효섭 실장님입니다. 네, 보통 토론을 가나다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하시는 분이 앞에서 다 좋은 말씀 하셔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고 해서
오늘은 가나다 역순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기관 입장에서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효섭 실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입니다. 19차 지속가능성 인증 포럼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 그리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 이 두 발제에 대해서 정책 시사점 위주로 각각 세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와 관련해서 저는 제일 중요한 워딩이 지속가능성 정보와 재무정보와의 연계성이 국제적으로 강화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주요국처럼 첫 번째로는 이제 한국도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의무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그런 일정들을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정부가 예전부터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누가 무엇을 언제부터 공시하는지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유럽이 올해부터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제도가 시행이 됐고 또 유럽 주요국들이 공시 기준을 확정해서 도입하고 있고 또 상반기에는 얼마 전입니다. 영국이 또 그거를 초안을 발표했고 일본도 SSBJ를 발표하는 등 주요국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공개하고 또 이제 의무화 일정들을 도입한 상황에서 한국도 조속히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인증과 관련해서도 제도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재무제표 감사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에 저는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발제자가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지속가능성 인증 시에 글로벌 국가들은 회계법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회계법인 참여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6%도 안 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회계법인으로부터 지속가능성 인증을 받는 경우 재무제표 감사인을 선호한다고 약 유럽의 경우에 90%인데 한국은 0%로 보고가 됩니다. 국제적으로 이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이 materiality, 이른바 이 재무 중요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다시 말하면 재무적 가치에 지속가능성 정보가 매우 중대한 영향을 주는 특히 이제 그런 항목 위주로 보고하는 대원칙에 기초하는 만큼 재무제표 감사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듭니다. 또한 이제 이유는 회계감사와 지속가능성 인증 시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회계법인들이 주로 수행하고 있는 이 통합보고서 비중이 50%에 달할 만큼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바꿔 말하면 재무정보와 지속가능성 정보 간의 정보 비대칭이 최소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시차가 90일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속가능성 정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온실가스 정보인데 온실가스 정보는 재무제표 이후에 3개월 뒤에 나와요. 근데 온실가스 정보에 따라서 뭐 오늘 포스코에서 오셨습니다만 수천억 대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상황에서 저희가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 정보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이제 중요해지는 만큼 저는 지속가능성 정보와 재무 정보가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노력, 장기적으로는 이제 통합 보고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발제에 대해서 정책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분께서 이제 매우 훌륭하게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검증 사례 조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356개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기업 중에서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가 있는 기업이 208개로 약 50% 수준에도 못 미친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정보이고 또 그 영향력이 재무적 측면에서도 매우 커서 재무 가치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가 있는 기업이 50%에 불과한 점은 저는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행 기업들은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를 가능하면 꼭 포함하도록 제도적 설계를 하고 또 ESG 평가 기관에서도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 포함 여부를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두어서 유인부합적인 제도 설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회계법인들의 온실가스 검증기관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프랑스 등 5개 국가들을 보면 시총 상위 20개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보았더니 두 번째 발제자가 말씀 주신 것처럼
약 60에서 80%가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는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 중 대부분 기업들이 스코프 3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스코프 3 공시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스코프 3는 이른바 이제 공급망 관계, 기업을 둘러싼, 그리고 계량과 비계량 데이터의 입수 및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저는 어느 검증 기관보다도 이 회계법인이 스코프 3 검증을 역량 있게 잘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도적 기반을 잘 마련해서 회계법인들의 검증기관 참여, 그리고 스코프 3 부분의 공시 역량 강화, 그리고 검인증 역량 강화를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그 검인증, 지속가능성 검인증 관련 기관들이 좀 저희가 주요해서 봐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권 그 검증과 관련해서 큰 변화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CBAM이 도입이 돼서 이제 시행을 사실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수요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 배출량 산정의 핵심이 되는 저희가 배출 계수, 그리고 탄소 배출량의 재무적 민감도 부분이 크게 바뀝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말 저도 이제 참여를 했었었는데요. 기획재정부, 환경부 중심으로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될 배출권 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추진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유상할당 비중을 크게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 안정화 장치 예비분을 허용 총량 내로 포함하면서 저희 탄소 배출량의 재무적 민감도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인증하는 데 관련해서 보면 BM 할당 부분이 또 크게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별로, 그리고 사업체별로도 배출 계수가 저희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탄소 배출량 산식에도 다소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검인증 관련 기관들의 대응도 신속한 대응이 저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이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참여 기관들이 대폭 확대가 되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은행, 증권, 금융회사들이 참여가 커지면서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기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제 검인증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변화를 예상해서 회계법인들도 향후에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발표를 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효섭 실장님께서는 두 발표에 대해서 각각 3개지로 나눠서 좋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지속가능성 정보와 재무정보와의 연계성, 재무제표 감사인의 참여의 필요성, 또 인증 시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 발표와 관련돼서는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의 공시 58%의 문제, 또 회계법인의 적극적인 참여, 또 검인증 기관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유익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임재현 환경연구관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 연사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특히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연사분은 제가 이제 저희 국립환경과학원이 그 국립환경과학원장님께 위임된 업무로 환경부에서 위임된 업무로 검증기관들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조사하지 못했던 이제 그 검증기관들의 의견서 발행 현황을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제 조금 몇 가지 저희가 이제 그 법에 담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 조금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는 이제 법에서는 이제 제한적 보증, 합리적 보증이라는 이제 보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실 때 이제 확신이라는 그 용어를 좀 발표를 해주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좀 법에서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발표 내용에 보면 그 이제 그 업종별로 환경부 지침에선 이제 그 세부 기준 같은 것들 이런 것이 저희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업종별 세부 기준이 그 GHG 프로토콜이나 이제 ISO 기준에 없는 것들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그 지침 관련된 거 비교해 주신 거를 보면 이제 NF3 얘기를 아까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캅에서 NF3가 이미 이제 그 6대 온실가스 이외에 그 관심 있는 가스로 지정이 돼서 보고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전자업계나 이런 것들이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NF3에 대한 것은 정부가 지금 현재 그 탄소 중립 기본법을 고치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유엔에 저희가 이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그 내셔널 인벤토리 리포트를 매년 보고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NF3 가스는 포함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사회에는 저희 그 대한민국이 사용하고 있는 NF3 가스량은 보고가 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그 할당 대상업체를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목표관리제도 이제 올해 법이 좀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존의 그 5만 톤과 15,000톤 이상으로 되어 있던 기준에 이제 자발적으로도 배출권 거래자처럼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시장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할당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요. 이제 목표를 부여한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부여받은 목표를 이제 그 관리업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할당 대상 업체가 아니고 그 업체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제 그 규제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잘 이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방식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두 번째 연사분 발표해 주신 것 중에서 좀 인상적인 거는 그 참여 업체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 아닌 업체들이 이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그 제출하는 기업 수가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립환경과학원이 작년에 그 스콥3 관련된 지금 좌장 맡고 계신 정기환 교수님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기업들의 많은 요구로 인해서 이제 산정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과학원이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간한 이유 중에 하나도 기존의 이 배출권 거래자나 목표관리제의 규제를 받는 기업들 외에 스콥3만을 산정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요구로 인해서 저희도 이제 국가 기관이 저희 과학원이 직접 예산을 들여서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과학원이 오늘 말씀해주신 14064-3이라든지 이런 그 검증 기관들이 점점 이제 검증하는 그 표준들에 대한 스킴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이 있지만 이제 검증 기관들이 사용하는 그 표준 지침들이 제가 볼 땐 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검증 의견서가 이제 매년 발간되는 그 양이 늘고 있다는 것도 여기에 제가 볼 때는 같은 추세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냥 14065라는 그 상위 마더 스탠다드 외에 지금 그 하위에 있는 14064-1이나 2와 같은 배출량과 감축량에 관련된 그 표준들을 검증 기관들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에도 13개 저희 과학원이 지정과 인정 업무를 해주는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 기관들이 지금 계속해서 저희 과학원이 확대하고 있는 이런 인정 표준들을 도입을 해서 이 지속가능 보고서와 같은 그런 표준들을 지금 계속해서 검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국립환경과학원은 그 내셔널 어크레디션 바디라 그래서 이 국제 인정기구에서 인정해준 국가 표준 인정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원이 인정해준 검증기관이 검증한 그 양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상호 인정 체계가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EU에서 제정하고 있는 CBAM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EU CBAM 같은 경우도 국내 검증기관이 인정해준 검증량이 이제 EU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국제 상호 인정 체계를 계속 EU 측에 주장을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 줄 것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14064-1과 -2, 그다음에 14067 세 가지 그 인정 스킴을 저희 13개 검증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검증 기관들이 이제 지정을 받아서 또는 인정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4068-1이라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표준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도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은 국내 기관들이 실제 기업들이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제품이나 또는 기업 조직에 대해서 이거 선언을 하고 싶어하는 지금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제 인증 기구인 IF가 지정한 그 ISO 표준 중에서 14068-2를 저희 대한민국의 검증 기관들이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지금 사실 시범 인정을 이미 공고를 해서 설명회까지 해서 현재 지금 검증 기관들이 시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는 저희가 이제 APEC이라 그래서 저희 그 과학원이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인정 기구, 그러니까 IF보다 하위 단에 있는 지역 인정 기구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또 상호 인정 체계로 지정이 되어 있는 회원국입니다. 거기에서 연말에 그 APEC의 전문가들이 와서 14019-1이죠. 지속가능 보고서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위한 일반 요구 사항을 국내에서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APEC에서 저희 대한민국에 저희 유치를 한 거고요. 그래서 APEC의 회원국들이 직접 대한민국에 와서 그 지속가능 보고서에 관계된 그 내용들을 교육을 받을 예정으로 있고, 국내 13개 검증 기관들도 여기 같이 교육에 참여해서 향후에 저희가 이제 ISO 14019 지속가능 보고서까지 표준을 확대할 것을 대비해서 그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발표해 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검증기관들에도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스콥3 관련된 것들 국내 검증기관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 연구기관과 정부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재현 환경연구관님께서는 지금 우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보증이냐 인증이냐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아마 앞으로 특히 우리 정부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회계업계 또 지속가능성 보고서 온실가스 검증을 포함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협업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 환경연구관님께는 앞으로도 이런 인증 포럼에 나오셔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인증을 또 담당하고 계시죠? 우리 회계업계 관점에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일 회계법인의 이준규 파트너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3일 회계법인 이진규 파트너입니다. 저는 이제 회계법인 관점에서 그 두 가지 주제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각각 하나씩 토론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대해서 인증에 관해서 회계법인 비율이 6%밖에 안 된다라는 지표인데 IFSC 이 보고서는 제가 3년 동안 봤을 때도 항상 한국은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만 유달리 그 회계법인 인증 비율이 낮으냐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본시장과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대해서 인증을 요구하는 수준에 대한 생각이 이 지속 가능 보고서를 만드는 기업과 그리고 인증을 하는 회계법인 간의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 관점에서는 이 보고서 지속 가능 보고서를 통상적으로 한 5월 말 정도에 이제 작성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한 6월 달 1, 2주간의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인증 기관에서 이제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어떤 보고서를 인정할 때 이 보고서를 작성되는 과정이라든지 그 내부 통제라든지 그리고 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 정보들은 미래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제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연중 프로세스를 가지고 인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생각하고 있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수준과 회계법인 입장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이 수준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막상 회계법인이 기업한테 이 정도 수준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설명을 들었을 때 이게 기업한테 잘 바이가 안 되는 이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이라든지 투자자라든지 이해관계자가 인정의 수준은 이 정도 돼야 된다. 이런 이제 레벨 세팅이 되면 이제 회계법인과 기업 간의 괴리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실가스 검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2011년부터 온실가스 검증원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검증을 했었었는데 지금 현재 저는 조직 경계에 관해서만 오늘 집중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온실가스를 검증함에 있어서 사업장 기준으로 검증을 하느냐, 엔티티 기준으로 검증을 하느냐, 이 두 가지의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목표관리자와 배출권 거래제가 처음에 사업장 기준 중심으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업장 기준 중심일 때는 조직 경계 대상에서 뭐 해외 사업장이라든지 또는 종속 기업들이 있는 경우는 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목표관리제나 배출권 거래제가 이 온실가스를 산정하고 측정하는 데는 굉장히 기업들한테 기초가 되는 이 마중물 역할은 충분히 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이 사업장 기준으로 돼 있는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연결 실체 기준으로 보고해야 되는 이런 해외 사업장도 포함돼야 되고 종속기업도 포함되는데 이런 데까지 확장하는 데는 오히려 약간의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사업장 기준에서 조금 탈피해서 이 연결 실제 관점으로 이렇게 늘려가야 되는 이런 확장성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비슷한 주제인데요. 그 조직 경계를 설정할 때 앞서 두 번째 발표자의 내용을 보면 운영통제접근법이 144개 중에 143개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운영통제접근법이 됐던 이유는 이 마찬가지로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의 지침 상위 내용 부분에 운영 통제를 접근하도록 많은 그런 요소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운영 통제법을 접근했는데 막상 기업이 연결 실제점에서 판단할 때 운영 통제적으로 누군가가 포함될지 포함되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은 굉장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 실제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재무정보에서 연결 실제에 포함할지 안 포함할지를 재무통제접근법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를 적용하는 것이 향후에 연결 실제 관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할 때 훨씬 더 유익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통제접근법을 계속 적용한다면 이 운영통제접근법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이 완전성에 대한 담보입니다. 운영통제가 어디까지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에 대해서 굉장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통제접근법을 이용할 때는 이 완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판단이 필요하고, 그러면 또 반대로 이제 재무조통제접근법 이용해서 연결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면 재무에서 이미 판단됐던 근거를 그대로 사용하되 운영통제접근법으로 보고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목표거래제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서를 읽어보는 이해관계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보완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규 파트너님께서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회계법인의 인증 비율이 6%에 이제 불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업과 이제 회계법인 간의 이제 인식 차이가 좁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온실가스 검증과 관련돼서 조직 경계의 문제, 또 나아가서 운영통제접근법과 우리 재무통제접근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공시기준 재정기구 입장에서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이용희 상임위원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좋은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들, 그다음에 포럼 개최해 주신 항공에 감사드립니다. 이 보고와 인증, 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에 대한 연구는 저희가 이제 제도나 기준을 수립해 나가는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연구들입니다. 이 현황을 제대로 잘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지 아니까 너무 좋은 연구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없는 게 우선은 뭐 이호섭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의무화 제도도 안 나오고 공시 기준도 안 나와서 뭐 그렇게 크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떤 법정 공시 의무화들이 확정이 되면 인증과 관련해서는 조금 빠르게 정부 주도로 이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워킹 그룹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의무화, 공시 의무화를 논의할 때 이런 부분이 부족했어서 되게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해외 지금 여러 사례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여기 토론자분들 전문가들 많은데 좀 이런 분들을 바탕으로 워킹 그룹을 구성해서 좀 인증은 체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일본이 6월 27일 날 워킹 그룹 운영하면서 이제 중간 결과물을 발표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은 일본은 금융청 주도로 이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및 인증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특히 인증제도 같은 경우는 20명으로 전문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 20명 중에서는 학계가 8인, 인증 전문가도 7인인데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그 인디펜던트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뭐 우리로 따지면 다른 기타 인증 기구까지 이렇게 포함하고 작성자 투자자까지 해서 20인으로 전문 그룹 구성해서 인증제도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했고, 그 내용들을 되게 탄탄하게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도 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일본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체적인 구상안을 한번 공유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 이게 단순하게 뭐 일본 공인회계사회나 회계법인만이 포함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저희와 비슷한 자본시장 환경에 법체계도 비슷한 데서, 그 다음에 옵저버도 뭐 한 20개 기관이 참석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인증 업무 수행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지식을 가진 자, 그리고 기밀 유지 의무,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업무 제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인증 업무 수행자를 좀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 수행 법인에 대해서도 뭐 등록 요건, 뭐 규제 요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 인증 업무 수행 법인은 이제 금융청, 우리나라로 따지면 금융이겠죠. 거기에 등록을 하고 금융위가 이제 금융청이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규제기관이라는 걸 하나 둡니다. 셀프 레귤레이션 오거니제이션이라 해서 우리 회계 쪽으로 따지면 항공회 같은 거겠죠. 그 자율기관이 또 자율규제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인증기준은 금융청에서 만들 때 신기하게도 여기서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ICAO 5000과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일본에서 인정되는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좀 단일의 기준으로 좀 얘기하고 있고, 이 SRO 자율규제기관에서 인증기준은 금융청에서 만드니까 실무지침이나 윤리 독립성 기준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 인정을 기업한테 제공하고, 윤리기준은 ISSE와의 적합성 확보해서 만들고요. 인증 범위도 얘기를 하고 있죠. 인증 범위는 아무래도 전략 쪽이 좀 더 힘드니까, 아직 직접 정보도 많고 미래지향적 정보도 많으니까 지표 위주, 그 다음에 거버넌스나 위험관리 위주로 먼저 인증을 하고 차차 확대된다. 이러한 이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면서 논의를 하니까 논의도 더 빠르게 되는 것 같고, 이 전반적인 그 수용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워킹그룹 구성해서 진행한다면 좋은 벤치마크가 있기 때문에 빠른 논의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 뭐 제도 나오고 기준 나오면 항공회에서 주도로 워킹그룹을 잘 구성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아니고 측정 쪽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국내 법규와 GHG 프로토콜 간의 이 차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계시고, 그 차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환경산업기술원과 보고서도 발행할 거고 할 건데, 이 NF3 얘기가 나오셔서 하는 건데, 이게 차이는 맞거든요. 이제 우리 탄소중립기본법 제도에 따라서 온실가스를 측정하시는 기업들은 이 NF3를 제외하는데, 저희 기준에서는 이 제도도 허용하고 있거든요. GHG 프로토콜 또는 관할권 제도를 허용한다. 그럼 이제 여기 측정 방법론에서 이 제도를 허용하는 건데, NF3는 측정 방법론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큰 그 B20이라고 요구사항에서 얘기합니다. NF3는 우리나라 제도에서 빠져도 KSSP 기준을 적용하면 그냥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더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뭐 연결 기준 이런 것들은 저희 기준에서 요구하니까 그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고, 다만 저희가 세분화 공시를 통해서 좀 기업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국내 국가 고유 배출 개수 쓰게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ISSB든 KSSB든 좀 평균 개수, 배출 개수 쓰라, 그걸 다시 바꿔라라고 요구하진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차이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교육 자료나 이런 데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못 보여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보여드리고 많이 시장에서 보게 되면 충분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희 상임위원님께서는 우리 인증 관련 워킹그룹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인증 업무 수행자, 인증기관, 인증기준, 윤리기준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워킹그룹을 만들게 되면 꼭 참석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약속은 지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NF3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아마 회계기준원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해외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소개해 주시게 되면은 아마 기업이라든지 또는 인증기관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 입장에서 우리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의 이미경 리더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의 이미경 리더입니다. 우선 이렇게 국내 지속가능성 인증에 관련해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포스코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와 그다음에 온실가스 검증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포스코는 1995년부터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 보고서, 환경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요. 그 이후로도 매년 지속가능 보고서를, 경영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공개했던 2024년 보고서를 보면 뭐 말씀을 계속 해오셨던 GRI나 사스브나 글로벌 지속 가능성 보고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제3자 검증을 받아서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아서 그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 토론자께서 1, 2주 만에 굉장히 빨리 저 보고서를 준비하시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회사가 기업이 좀 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유관부서로서 보기에도 2, 3개월은 최소 작업을 하는 것 같고 아마 이해관계자 설문조사까지 하면 조금 더 앞단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 보고 범위는 국내 사업장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포항본사, 서울사무소에서 4개 정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 이 외에 보고서 이외에 ESG 팩트북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에너지, 나머지 이제 수치들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해외 11개 법인들이 있습니다. 제철소 포함해서 11개 법인에 대해서 전체적인 ESG 관련한 수치들을 같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대해서 제한적 검증 수준으로 보증 수준으로 이제 검증을 받아서 공개를 하고 있고 그 안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가 2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포스코 보고서에는요. 그래서 2건이 들어가 있는데 이 2건 중에 한 건은 국내 배출권 거래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 지침이랑 ISO 14064-3에 근거해서 저희가 국내 사업장의 스콥 1, 2 배출량을 검증해서 그 내용을 싣고 있고요. 두 번째 검증 의견서는 자발적 공시 대상인 스콥 3에 대해서 이제 국내 사업장 스콥 3 배출량에 대해서 산정을 하고 GHG 프로토콜, ISO 14064 등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제3자 검증을 받아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2건 모두 온실가스 검증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2건을 양쪽 다 이제 배출량이 실리게 되는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검증은 대부분 제한적 보증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인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부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합리적 보증 수준으로 배출량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검증 기관으로 받게 되고 그 내용을 지속가능 보고서에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은 한해서 포함하고 전체 보고서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해서 제한적 보증 수준으로 검증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산정 및 검증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저희 회사 25년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면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는 25년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올해 10월 말까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하고 어떤 대상 업체에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에 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8월부터 포항, 광양, 제철소를 포함해서 주로 이제 제철소지만 설치된 한 1000여 개의 계측기들이 있습니다. 연원료 활동량을 계측하기 위한 계측기에 대한 검교정 정보들을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정도 검사를 다 실시를 하고요. 또 기존의 시설의 폐쇄나 가동 중지나 신규 시설 여부가 있는지 다 일일이 반영을 해야 되고 확인하고 반영을 하고 또 혹은 신규 물질이 올해 특별히 사용된 게 있으면 그것들의 분석, 탄수함량 분석이나 어떻게 계측을 해야 되는지 기준들을 모두 마련해서 계획서에 포함하는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과정들이 좀 수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산정 계획서가 이제 검증을 받아서 정부에 제출하고 확인을 해주는 과정이 있고요. 그 산정 계획서에 따라서 25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의 배출량을 26년 3월 말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업 보고서 제출하는 시기랑 맞물려 있는데요. 26년 3월까지 정부에 제출할 때 정말 많은 영수증들을 구입 영수증, 거래 영수증, 뭐 월별 고지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업장에 저희 같은 경우는 석탄도 쓰고 부생가스도 쓰고 뭐 LNG도 쓰고 너무 많은 연료를 쓰고 있는데 그거에 고유 배출 계수를 다 개발해서 일일이 국가 단위가 아니라 이제 50만 톤 배출량 이상인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대상으로
함량을 분석해서 고유 배출계수를 산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고 현장 확인을 다 해서 방문을 해서 제3자 검증까지 하다 보면 또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한 3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출량을 산정하고 계획서를 작성하고 산정하는데 1년 중에 한 6개월 정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방대한 현장을 대상으로 해서 변경사항 검토하고 반영하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배출권 거래제 의무 이행할 때 사업장 배출량에 대해서는 제3자 검증을 받도록 이제 법적 요구사항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제3자 검증 3월 말에까지 해서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에서 이제 그 배출량을 확정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5월 말 정도에 이제 빠르면 통보를 받게 되고요. 저희가 이의 신청 사항이 없으면 5월에 이제 확정이 되고 혹은 좀 8월까지도 좀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과 배출량과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배출량이 좀 적게 되면 저희가 배출권을 팔거나 이월하는 형태로 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모자라면 배출권을 구입해서 저희가 회계적으로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법령과 지침에 근거해서 엄격하게 배출량 산정하고 검증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해서 제3자 검증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고 또 전문성 있는 기관과 협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포스코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 논의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포스코의 이미경 리더님께서는 우리 포스코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포스코처럼 모범 사례를 많이 전파를 해주시면은 그 후에 또 따라오는 기업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또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평가 기관 입장에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ESG 기준원의 윤진수 본부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ESG 기준원 윤진수 본부장입니다. 우선 굉장히 공인회계사에서 그동안 이제 다루었던 주제 중에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비교적 최근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이번 이제 새 정부 공약 사항 중에 하나가 ESG 평가 측정 그리고 이제 공시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ESG 공시와 관련된 워싱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워싱 방지 측면에서 ESG 공시 표준의 어떤 제도권 내 도입 이런 것들이 좀 가속화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워싱 방지를 위한 이런 지속 가능 보고서 내 이제 정보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업들에게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료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검증 이슈가 더 이제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발표가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의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드는 몇 가지 조금 이제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이호섭 박사님께서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가 50%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좀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온실가스와 관련된 인증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저는 50%나 해? 약간 이런 게 이제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왜냐면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기업들 자체가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오랜 기간 국내 기업들이 이제 이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을 주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좀 지나면서 이 보고서 발간 추세가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 어떤 인식 변화나 이런 이제 글로벌 흐름에 맞춰가는 추세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추세 속에서 이제 온실가스와 관련된 이제 배출량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발빠르게 국내 기업들이 대응해서 이런 것들이 그 비중이 이제 비율이 높아질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보면 이제 그 이윤희 상임위원께서도 나오셨지만 그래서 이제 스콥 3와 관련돼서 국내 기업들이 지금 이제 이것을 의무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 발표하신 공개 초안에서는 최종 안에서 이게 어느 정도 제안을 제시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입장이셨는데 그게 어떤 방향이든 그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방향성을 빨리 이제 기업들에게 좀 안내해 주시면 기업들이 향후에 이제 이런 공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그 제도화 부분과 이제 연계돼서 조속히 조금 방향성이 좀 정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컵3 배출량 산정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직접 데이터 산출이 어렵다 보니까 추정치를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 추정치를 쓰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추정치를 어떠한 근거 또는 어떠한 자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배출량 산정 값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콥3와 그러니까 산출과 산정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추정치에 대한 공공 데이터들이 조금 정부 차원에서 조금 이제 지속적으로 좀 관리되고 축적돼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이제 발표 내용 중에 이제 해외에는 회계법인들이 이제 이러한 그 온실가스 검증 플레이어로 많이 이제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지속가능 보고서 인증 측면에서도 동일한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회계법인들이 이제 이런 인증 시장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그 회계법인에 있는 이제 회계사분들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임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증 비용에 대한 수수료, 그러니까 검증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조금 이제 높이는, 그러니까 회계법인들이 일정 수준의 이제 그 합리적 수준으로 수수료를 이제 제시를 하지만 그렇게 이제 제시된 부분들이 다른 기존의 검증 기관들도 이제 그런 비용을 좀 반영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면 대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안 될 수 있지만 중소중견기업들이 그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하고 거기에 따라서 온실가스 이제 산정에 대한 검증서를 이제 내고자 할 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 공시에 대한 부담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이게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배출량이나 아니면 그 공시 범위, 그 영역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정 부분의 가이드를, 그러니까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를 정부 차원에서 좀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공정시장을 만드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지속가능 보고서 공시가 이제 어떤 표준화해서 법제화, 뭐 규제화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온실가스 이제 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부분들도 늘어날 거고, 결국 그러면 그 정보를 검증하는 기관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검증 검증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그런 풀이 마련이 되어 있는가, 그분들의 전문성이 충분한가라는 부분들도 이제 환경원에서도 이제 그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나오셨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심사역에 대한 그런 풀과 전문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인력풀을 조금 이제 국내에 이제 보유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조금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진수 본부장님께서는 워싱 방지를 위한 인증과 검증의 중요성, 그리고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방향성의 조기 설정, 또 스코프 3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공 데이터의 확보 문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인증 수수료와 관련돼서 기업 부담 경감 방안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인증과 또 온실가스 검증을 많이 담당하고 계시죠. 한국표준협회 박성용 수석 전문위원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박성용입니다. 저는 그 온실가스 검증 심사원으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가능성 보고서 역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0곳 이상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크게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국 시장의 현황,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연구 발표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함의인데요. 첫 번째로 제가 그 검증 업무는 사실 제가 회계법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포스코에서 와 계시는데 처음 발간한 환경 보고서를 제가 검증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했던 매니저분이 저의 사수이신데 또 우연찮게 앞에 또 계시고요. 그렇게 이제 업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는데요. 그리고 그 WA1000라고 하는 별도의 검증 기준에 대해서 지금 심사원을 양성하는 그 심사원이 뭐랄까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법인에서 IS 3000에 의해서 일도 해봤고 WA1000도 아주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및 검증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WA1000에서 검증을 받았는데 줌으로 3시간 하고 100만 원 받아갔다. 100만 원어치 일을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아주 날림으로 했다고는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좀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례는 제가 국내 세계 곳곳에 법인이 있는 글로벌 기업인데 연결 기준으로 배출량 검증을 하고 그래 GHG 프로토콜에 따라서 운영통제법에 따라서 어떻게 법인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니 거기에서 심사원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할지 몰랐다. 우리는 작년 기준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걸 증빙을 마련하느냐. 근데 그 컨설팅을 했던 기관이 아쉽게도 회계법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연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검증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가가치 혹은 효용을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회의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보고서 발행을 한다고 할 때 턴키 계약을 많이 하는데요. 컨설팅에다가 그냥 얼마 주고 전반적으로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검증, 그 다음에 디자인까지 모두 다 한꺼번에 턴키로 계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검증기관을 선택을 하는데 적정한 수준에서 대충 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이 싼 이런 곳과 대량으로 이제 계약을 많이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검증에 대한 효용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서 회계법인에 대한 채택 비율이 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목표관리제가 처음 도입이 됐을 때가 2011년이었고요. 그때 검증기관이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검증기관이 25곳이었습니다. 그때 웬만한 회계법인 다 들어왔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검증기관 13곳 남아있고요. 회계법인 다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15년 동안 검증 비용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첫해 한 3, 4년 동안에 덤핑들이 엄청나게 쳐졌죠. 그래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팀원 꾸려야 되고 내부 피어 리부터 해서 QA, QC까지 전부 다 하려면 굉장히 많은 공수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비용 보전이 안 됩니다. 그거 지금 현재 한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것이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EU 심사원들과 같이 조인트해서 워크숍을 가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검증심사원이 관장기관, 즉 정부기관을 대리해서 나가는 거에 따라서 만약 발견사항이 있으면 전부 다 정부기관에 보고를 하고 심각한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다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주요 기업으로 찍히게 됩니다. 미국 EPA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원종주의가 강해요. 수정하시면 되시죠. 이런 형태. 회계법인도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증심사원이 그냥 검토해주는 역할이지 않을까. 그런 업계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원종주의가 지금 현재 어떤
검증 시장을 검증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구성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고요. 자,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뭐 이런저런 기준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뭐 회계법인에서 최근에 또 근무를 했을 때, 아시아 퍼시픽 본부가 있는, 싱가포르에서 IS 3410에 대해서 워크숍을 갔었는데, 사실 거기 IS 3410 역시 리스크 베이스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서 다 모여서 뭐 온갖 다 뭐 여기저기 지역별로 다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리스크 베이스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리스크 분석을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검증을 했던 그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제서야 끄덕끄덕하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제가 싱가포르 검증 심사원까지 자격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도와달라는 의미에서요. 그런 것처럼 지금 회계법인이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배출량에 대한 뭐 연력학부터 시작해가지고 화학 양론, 그다음에 이산기체 방정식 등등 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까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부분까지 이해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리스크의 관점에서 필요한 건 또 한 번 견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견제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건전한 참여 부분인데요. 자조적인 목소리로 지금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독자는 크게 두 사람이다. 한 사람은 작성한 사람, 두 번째는 평가하는 사람. 이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자라든가 혹은 뭐 NGO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건전하고 그다음에 생산적으로 데이터를 검토하고 그것들을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해마다 다른 지표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또는 CDP와 그다음에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지표들이 값이 왜 다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해야만이 이런 검증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기준에 대한 적용, 그다음 검증심사원이라든가 검증기관에 대한 효용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영 수석 전문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현실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가 명의로 소문이 나면 환자가 줄을 섭니다. 그런데 이 온실가스 검증, 지속가능성 인증의 경우에 아마 명인증인, 명검증인으로 소문나면 어쩌면 업계를 떠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도록 제대로 된 인증과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계 입장에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김범준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김범준입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님과 오늘 발표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앞에서 이미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서 이렇게 맨 뒤에 하면 참 어렵습니다. 피해가야 돼서. 그래서 좀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지속 가능성 정보 보고하고 그다음에 인증이 과연 이제 자본시장의 투자자들 또는 의사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사실 굉장히 궁금하고 그런 연구들이 선행이 돼야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전부 다 정당성을 획득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국내 연구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들 쭉 살펴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 정보 중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이제 시장 가치와 주가 수익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 나와 있고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투자자들에게 탄소 배출량은 위험 요인도 인식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투명하게 공시하는 기업이 의무 공시 기업이나 미공시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대출이나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금융 탄소 배출량을 공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의 자본 조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얘기하면 현재 탄소 관련된 어떤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하고 보고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특히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실제로 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전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가지인데요. 올바른 정보를 적시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요. 예, 지연된 정보도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린워싱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도 이제 지속가능 보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회사들의 지속가능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게 됩니다. 그래픽이 너무 화려합니다. 만약에 재무제표를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가끔 들고요. 근데 문제는 다 잘했다는 얘기만 있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잘하겠다는 얘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린워싱이라는 게 잘못된 숫자를 전하는 것보다도 불리한 걸 빼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스콥 3가 불리하다라고 하면 스콥 2까지만 보고하는 거고요. 예, 만약에 스콥 3가 나한테 유리하다면 스콥 3까지 보고하게 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시 규제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보의 그 제공 시점이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업 보고서는 3월 말까지 다 공시를 하는데 지금 아까 보면 보고서 시차가 특히 우리나라가 길거든요. 물론 아까 포스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정보를 취합하고 검증하는 데 과정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적이나 아니면 이제 투자를 통해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매출하고 영업이익 다 공시됐는데 내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탄소가 3개월 후에 나온답니다. 그럼 3개월 후까지는 그럼 주식을 살지 말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만 하다가 나오면 결정을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게 아니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결국 자본시장의 투자자나 채권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다라는 대전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슈는 우리나라 인증에 왜 회계법인 참여가 적을까라는 그 이슈인데요. 하나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인증이나 요 공시는 사실 환경부가 규제 관점에서 처음부터 접근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인증가 공시보다는 배출 감축 목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게 밖으로 안정된 검증된 정보가 나가야 된다는 측면보다 너 얼마 주셨어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에 그 배출가스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줄였는지 안 줄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커오다 보니까 이게 현재는 이제 재무제표의 어떤 추가적인 정보로서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투자자들까지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사실 회계법인이 들어갈 여지가 생겼는데 이 처음 그 시작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출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회계법인 출발이 좀 늦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인증과 관련된 수수료 체계가 너무 낮게 세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굳이 뭐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규제 받고 있는데 또 다른 형태의 공시 규제를 또 받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좀 챌린지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보통 회계법인 그럼 회계를 잘하는 곳, 회계 전문가들이 모인 곳. 그런데 갑자기 탄소가 나오면 그럼 탄소하고 회계는 무슨 관계지? 회계 잘하는 사람이 탄소도 잘하나? 라는 거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회계법인이 풀어야 될 숙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회계가 아니라 감사 또는 인증의 전문가고 그 탄소는 사실은 인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못지않게 우리는 탄소에 대한 전문성, 즉 환경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는 건 사실 회계법인들이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통해서 계속 프로브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 사실 제일 문제가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2025년부터 원래는 의무화하기도 했고요. 2030년까지 원래 전 코스피 대상으로 하기도 했는데 지금 2026년부터 하기도 해놓고 지금 아무 소식이 없죠. 예. 지금 계속 뭐 나중에 한다, 28년 설도 있고 29년 설도 있고 그런데 다양한 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좀 빨리 확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그래야 기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그러면 결국 일정하고 범위가 확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일정하고 범위가 확정이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지속가능 보고서의 공시 및 인증은 이원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IFRS S2에서는 보고에 대한 대상을 연결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그다음 보고의 위치는 연차 보고서 또는 통합 보고서 아니면 사업 보고서로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향후에 우리가 있는 이제 연차 보고서 안에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탄소 배출량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그거는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에 대한 분명히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검증 또는 인증 체계가 작동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이제 회계법인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다만 그 모든 그 지표를 다 의무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정말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다 의무화해서 사업 보고서에 넣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와 같이 별도의 지속가능 보고서의 형태나 아니면 별도의 투자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뭐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이원화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인증 체계에서 봤을 때 사업 보고서 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 인증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합리적 확신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인증 수준을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 보고서 형태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현재와 같이 어떤 제한적인 형태의 인증만 받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범준 교수님께서는 우리 그 선행 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를 해 주셨고요. 또 회계법인이 인증 비율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의 또 그 협업이라는 이런 거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와 8분의 토론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어쩌면 이것이 재무제표와 관련돼서 회계 기준이 출현하고 또 회계 감사가 출현하게 된 그러한 역사와 굉장히 유사한 과정을 밟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에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우리 박성영 수석 전문위원님 말씀을 드리면서도 과거에 회계 감사에서 아마 동일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직도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이러한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논의하고 또 해결점을 찾아간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아직 가지 않은 길 또는 처음 가는 길이지만은 많은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포스코처럼 먼저 앞서가는 기업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나아간다 그러면은 지금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잘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유익한 발표를 해주신 우리 박성원 박사님과 김희면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해주신 각계 8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종합토론을 마치고 마이크를 오늘 포럼의 사회자이신 고정현 팀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의견 나눠주신 토론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에서 얻은 통찰이 저희 포럼 참석자들 각자의 자리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제19회 지속가능성 인증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포럼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